이른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시행 1년여 만에 개정됐습니다. 경조사비 한도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5만 원이던 선물 제공 한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스 직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증언들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대형 트럭 여러 대를 동원해 대량 구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요 방산 비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건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산 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작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나 기업을 상대로 국고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방산 비리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도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다는 주장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의혹을 폭로했던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박 최고위원이 최근 전화를 걸어와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박 최고위원을 인터뷰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충북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를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비인후과에서 감기 처방 주사를 맞은 환자 41명의 피부가 괴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의원에서 유효기간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주사약도 처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통상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약품은 반품 처리되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3, 5, 10. 1년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숫자 기억하실 겁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공무원에 대한 제공 한도를 정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김영란법이 1년여 만에 지금 손질됐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제공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엉뚱한 피해자를 줄이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어렵게 만든 부패방지법을 1년 만에 뜯어고친다는 점에서 우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췄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겁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이나 조화는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유지했습니다. 대신 선물 제공 한도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5만 원으로 선물 한도를 제한한 뒤 굴비나 한우 세트 등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농가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식사비 상한액은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내일 오후 김영란법 개정의 배경과 긍정적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김영란법 시행 당시부터 가장 거세게 반발해온 것은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지만 결국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셈입니다.
그러나 원칙 없는 수정이란 비판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고 또 한우 농가나 외식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서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농수산업계와 화훼농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과수와 화훼농가입니다. 과일의 경우 10만 원 미만 선물 세트가 전체 선물비 중에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등이 앞장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달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에 올라갔지만 한 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우와 인삼 등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이번 개정에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선물 세트의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라 매출이 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외식업계 역시 식사비 3만 원 규정이 유지되자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시행령이 1년여 만에 수정되면서 향후 개정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 관련 JTBC의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주에 다스의 실소유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했지요.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덮어준 것으로 보이는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입니다. 앞서 저희는 다스의 해외 진출부터 이 비자금의 사후 처리 과정 곳곳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스가 등장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판이 됐던 96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다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서로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셈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6년 정치 1번가로 불리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2002년 서울시장 당선으로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치른 이 선거들에 다스 직원들이 십수명 동원됐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어. 한 14명 이상 올라갔지 보다. 다스 회계 관계자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한 3, 4개월 가 있었을 거예요. 많이 고생했어요, 사실은. 영화에서 묵으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딱 한 명 다스 직원이 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는 다스에서 나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정산하고 한 거 전부 다 회사에서 정산 다 해줬으니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적 비용을 지급한 건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A씨는 이명박 비서였던 강모 씨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스가 강 씨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강 씨는 90년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고 96년 총선 때 선거기획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서를 했던 박모 씨에게도 다스가 급여를 지급했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비슷한 정황이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다스가 나서서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책 사재기를 하는데 대형 트럭 여러 대가 동원됐다는 내용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지난 95년 발간된 베스트셀러 신화는 없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자전적 에세이집입니다. 그런데 다스가 회사의 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자서전을 대량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신화는 없다. 책 발간해가 그거 다스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그거. 들어와가지고 책을 간단히 모았잖아. 당시 다스 전 핵심 관계자 A씨는 책이 너무 많아 직원들 차에까지 둬야 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책은 경주 지역 등에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매출로 샀으니까
큰 차로 와가지고 왔으니까 막 이 경주 막 차에 열어놓고 차에 막 한 차에 내 차에도 한 차에 열어놓고 갖다 버렸으니까 1톤 트럭이 이거 그 큰 차에 왔어. 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명박 캠프에서 일했다는 한 다스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 책에 이명박 사인을 대신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와의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순간마다 다스가 등장했다면 이 전 대통령 역시 다스의 주요 순간마다 개입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장실에서 임원들을 모아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스 협력업체의 노조가 만들어지자 이와 관련한 처리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세광공업은 2000년만 하더라도 매출액 270억 원을 올리던 다스의 핵심 협력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7월 이 회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다스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다스 측에서 세광의 핵심 설비를 모두 회수하며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광공업 폐쇄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폐쇄는 과정이 갑자기 민주노총에 들어왔다 이거냐. 그래가지고 MB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어. MB가 왔으니까 그때 비상상태였어. 근데 관리직은 퇴근 안 하고 있었어.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에 내려온 이 전 대통령이 임원들을 모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회의에는 다스 최고 경영자였던 이상은 회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은 회장실에서 김성우 사장, 정무 회의 열어가지고 갑자기 전부 다 직원들, 관리직 사원들 전부 다 집합해가 그래 세용공업 검증하고 이렇게 하죠. 지시를 받은 관리 직원들은 핵심 설비였던 금형을 빼냈습니다. 프레스 없는 그 지게차를 들어보면 뭐 5톤 차에 들어보면 우리 회사 차 천지가 가지고 하나씩 들고 와보고 끝나야지. 세광은 결국 2001년 폐쇄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알에 뚫리는 육군의 방탄조끼, 또 어선용 탐지기가 달린 해군 구조함. 최근에 불거진 방산 비리 사건들의 일부죠.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이런 방산 비리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들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바뀌어도 방산 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불량 방탄조끼 납품으로 209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엔 한 척에 3,500억 원짜리 잠수함 3척이 결함이 있는 채 납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4년엔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에 달린 40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가 2억 원짜리 어선용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엔 시가 10,000원대 USB 메모리를 95만 원에 납품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불거진 주요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업에서는 다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이 때문에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재정민주화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줄곧 법망을 빠져나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전에 3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발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등 공직자를 뒷조사하고 그리고 민간인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인데요. 앞서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이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서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또 당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어제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우 전 수석이 소환된 게 벌써 이제 5번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2번이나 이루어졌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제 3번째인데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한 2주 정도를 앞둔 지난 2월 말에 한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라면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4월에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차례 같은 혐의로 더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사찰 등 혐의가 또 계속 진행이 된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국정원이라는 존재 부분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지시하고 또 사찰 내용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선명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과 문건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잡히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명이라면 헤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숙명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예,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상납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씩 상납받은 게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구 이후 실제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왜 관여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 의원 본인 역시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접수받았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특수활동비 뇌물을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최 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상납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납금 증액 과정에서도 최 의원이 권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 취임 직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 상납금 증액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재준 전 원장 시기에 5천만 원씩 상납한 특수활동비 규모를 1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보내는 돈을 늘리는 게 어떠냐는 말을 최경환 의원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3년 특활비 상납의 시작뿐 아니라 이듬해 상납액을 2배로 늘리는 과정에도 최 의원이 직접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 의원은 이 전 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4년 6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총책임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허위로 판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의 출처와 관련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주성영 전 의원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정보 제공자가 맞다면서 박 전 최고위원의 해명과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입니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은 여전히 정치적 음모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서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당사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서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DJ 비자금 의혹의 출처는 자신이 아니라며 폭로자였던 주성영 전 의원도 어처구니 없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지만 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00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는 박 최고위원이 DJ 비자금이 맞다며 나한테 준 것이라고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이 전화를 해와 자신의 해명과 말을 맞춰달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전 의원은 지난 8일 JTBC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얘기는 흐름은 맞고 박주원 백사로부터 받았지만 그분이 가져왔더라도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건넨 적이 없고 말을 맞춰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렇게 주성영 전 의원은 DJ 비자금 제보 출처였던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문제가 되자 말 맞추기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짝퉁 제보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호남 세력의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의 당사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을 잠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 전 의원의 주장은 박 최고위원께서 전화를 주 전 의원에게 해서 말을 좀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제가 말을 맞추자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제가 통화한 내용은 이미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아, 녹음을 해놓으셨습니까? 네, 다 녹음해놨습니다. 그럼 녹음을 그냥 푸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곧 풀겠습니다. 그 녹음을 푼다 해도 그 전량을 다 풉니까? 뭐 앞으로 풀도록 해야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건을 12월 6일부터 7, 8일 사이에 언론 보도, 우리 당의 의원총회, 연석회의, 비상징계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녹취는 언제 푸십니까? 수일 내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징계에 대한 당무회의가 곧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위한 당무회의 전에 푸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당무회의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음은 풀겠다. 언제 통화하셨습니까? 최근 3, 4일 전에 한 3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성영 전 의원은 그 말 맞추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이 사건에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뭐 그 녹음을 푼다 해도 주성영 전 의원이 그거는 그 녹음이 전량이 아니다. 뭐 필요한 대로 편집해서 낸 그렇지 것이다. 않습니다. 그대로 풀겠습니다. 몇 분 정도 하셨죠? 글쎄 그거 시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며칠 뒤에 푸신다고 했는데 몇 분 하셨는지를 파악을 안 하셨다는 뭐 한 8분 정도, 10분 정도씩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주성영 전 의원이 뭐 이 방송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론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된 그 통화 내용을 풀면 또 그쪽에서 또 반론이 또 나올 테고요. 그렇겠죠. 그럼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냐 그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성영 그 의원님께 자료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료는 검찰 퇴직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준 것이 아니고 검찰 재직 시에 검사와 수사관으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렸던 그런 첩보 내용입니다.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이라는 것은 재직 시에 가진 것이지 재직 이후에는 그럼요. 그걸 재직 넘긴 적이 없다. 이후에
있었던 양도성 예금 증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 전 의원은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을 직접 건넨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재직 시에 준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재직 시가 아니라 2006년이면 재직 시 이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006년 초에 박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검찰 퇴직 이후에 네. 이 제가 사본을 줬다. 2005년 10월 31일 날 퇴직했습니다. 예. 녹취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 주성영 의원은 제가 퇴직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랑 이제 만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녹취록에 있습니다. 같은 당원이었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저런 얘기는 늘 나눌 수 있었고요. 예. 이 사건의 실체는 제가 대검찰청에 근무할 때 예. 현대 그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비자금 사건에서 저한테 제보됐던 여러 가지 그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가 이런 예.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비자금이 그 이제 당시에 뭐 DJ 비자금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 비자금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 현대 비자금과 관련된 양도성 예금 증서들이 저한테 수십여 장이 입수가 됐었고 예. 저는 보고 라인을 통해서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와 연관된 그 CD 중에 일부가 아마 2013년경에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예. 그 국고에 환수된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국고에 환수됐겠습니까? 그거와 연관된 그 비자금이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비자금의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야말로 비자금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성영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6년 초에 그러니까 박 최고위원이 검찰에서 물러난 뒤입니다. 네네. 2006년 초에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그 검찰 퇴직 이후 시점에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 전 의원에게 사본을 직접 건넨 것은 아니지만 박 최고위원이 주장하기로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하긴 했습니까?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예. 현대 비자금이었습니다. 아마 그 비자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현대 비자금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DJ 비자금이라고 주성영 전 의원에 의해서 둔갑이 현대 됐다는 비자금이라는 것이 예.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있었던 비자금이었고 예. 그 관련된 양도성 예금 증서였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같은 검사와 수사관으로서 예. 그분은 또 공안통이었지 않습니까? 예. 평소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이라고 일종의 뭐 창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마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도 많은 다양한 정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착오라는 게 여태까지 그러면 이제 처음 글쎄, 얘기가 나온다는 그건 얘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아니 그때 저 주성영 전 의원이 그것을 이른바 폭로를 한다고 해서 했을 때에도 뭐 그걸로 이제 뭐 저하고 상의 안 조사까지 했습니다. 받았는데 폭로한 적도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미리 상의하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폭로했던 일이 있은 이후까지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착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왜 아무 그것은 말씀도 안 그분 제가요? 예. 저는 제가 그걸 굳이 예. 제가 검찰 재직 시에 예. 재임시에 서로 공유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이것이 DJ 비자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바도 아니고. 그 당시엔 같은 당원이셨고, 그죠? 예. 또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이제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당원이셨고 이 건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의견 나눈 적은 아니요, 없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고받았죠, 정보를. 예. 그리고 검찰에서 나온 이후에도 같은 당 당원으로서 그것을 얘기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건이 그렇게 커지고 이게 그 당시에 크게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다면 아니요, 저는 분명히 제가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상한 그 양도성 예금 증서들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혹시 주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도 있으면 서로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고 이미 그 사건은 수사가 돼서 아마 재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주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워팰리스 근처 건물에서 올라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예. 저랑 몇 차례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한 적은 예. 있지만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제가 무슨 뭐 그 검찰 쪽의 수사 방법을 잘 알지는 못하나 네. 대개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른바 진술의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주 의원은 이런 증언을 함에 있어서 나름 저희들이 보기엔 구체성을 띈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12월 6일 날 예. 그 경향신문의 어느 기자가 저한테 최고회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예. DJ 비자금을 이야기하길래 언제 얘기입니까? 12월 5일 정도 얘기입니다. 며칠 안 됐군요. 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거절했더니 저한테 이런 협박성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박 최고위원님이 기사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님이 DJ 비자금서를 퍼뜨린 분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예. 만나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제가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전화를 했더니 예.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전문입니다. 시간이 잘안 없으니까 보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다시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다시 또 만나자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 12월 7일 날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방 기자입니다. 예. 카톡을 보십시오. 카톡을 봤어요. 예. 카톡을 보니까 만약에 안 만나주면 이렇게 저를 폭로하겠다고 이렇게 예.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은 그거 뭐 다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문자 내용을 보면은 제가 대검찰청 정보기획과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면서 100억짜리 CD 사본과 모 은행의 발행 확인서 등을 DJ 비자금 의혹 자료로 제가 건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제가 대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제가 얻거나 받은 증서가 잠깐만요. 아닙니다. 지금 뭐 다른 언론사 기자의 내용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처음에 이 언론에서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문제가 당내 어떤 뭐 음모론, 그것과 연관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거는 아까 이제 주성영 의원 얘기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럼 당에서 뭘? 주성영 의원님도 제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셨고, 틀림없이 그런 모함이 있다는 어떤 기획된 의도가 있다는 정치적 알겠습니다. 음모가 있다는 그거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의원 얘기를 옮긴 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으니까요. 주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당내에서 이른바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른바 당내 호남세 의원들과의 뭐 의원들의 음모론 이걸 주장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2월 6일부터 7, 8일 사이에 1년의 과정에서 쭉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언론 보도, 그다음 우리 당의 연석회의, 최고회의 뭐 이런 과정에서 그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흔들면서 저를 비상징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비상징계를 주도하신 분이 오늘 이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용주 의원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아마도 음모론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최고가 해명하길 본인이 주 전 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해당 자료가 DJ 비자금 자료라고 언급하는 바는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검찰 관계자가 DJ 비자금 자료라고 하면서 왔다, 주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 여기서 검찰 관계자는 박주원 의원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판결문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착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판결문도 착오입니까? 아니요. 그 기혁 씨라는 사람이 예. 그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지금 경향신문에 제보를 하면서 예. 제가 재임 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CD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더라도. 아니요, 제가 지금 타사 기자 취재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용재 의원이 얘기한 판결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판결문상에 분명히 검찰 관계자는 박최고 의원이고 그것도 부정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부정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게 아마 주성영 의원님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당시에 사연이 있었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연이 뭐냐 했더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판결문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판결문에 보면 검찰 관계자가 DJ 비자금 자료라고 하면서 주었다 이렇게 명기가 그 판결문을 판결했다면은 예. 저를 조사해서 저와 대질 조사를 하든지 예. 저가 정말 그런 것을 했는지를 검토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이죠. 아, 판결문이 잘못됐다. 네, 잘못된 것이죠. 재판부가 분명히 잘못했다. 아니 재판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소 당시에 제가 녹취록에도 있습니다. 주 의원님이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는데요. 박최고 의원께서도 뭐 물론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테고. 아니요, 저는 이 비자금 사건을 분명히 양도성 예금 증서를 드린 것은 아니, 그러니까 박최고 의원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억울하죠. 예, 그래서 그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시긴 하셨으나 그냥 저희들도 그냥 아무 생각 편견 없이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판결문 자체는 이것마저 부정하시는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아니요, 저는 주 의원한테 분명히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라는 것은 주 의원의 진술만 가지고 판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주 의원한테 양도성 예금 증서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양도성 예금 증서는 지금 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2003년 현대비자금 사건 당시에 있었던 양도성 예금 증서와 관련된 증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내용은 박최고 의원의 주장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주 전 의원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판단은 또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은 이미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때문에 내부 갈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면서 사흘째 호남 설득에 나섰는데 어제 계란을 맞았던 박지원 의원은 오늘 통합 논의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나타나자 시위가 시작됩니다. 전북에서 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려다 시위대와 마주친 겁니다. 안 대표는 호남에 머문 사흘 동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안 대표는 박지원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지지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를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께서 하신 행동이라기에 행동이라고 하기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통합파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반대파를 설득해 통합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란을 맞은 뒤 차분한 모습을 보였던 박 의원도 오늘 다시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통합을 지금 논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계란을 던진 안 대표의 지지자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올렸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감정 싸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손도 시렵고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괴로워요. 네, 보는
듣는 것만으로도 추위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기온이 들쑥날쑥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내일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수심 2m의 저수지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바짝 추웠다가 잠깐씩 풀리는 날씨가 계속된 탓에 저수지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쯤인데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기온은 영하 7.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요. 얼마나 얼었는지 직접 줄자로 재보겠습니다. 지난 열흘간 서울의 최저기온은 3일 하루만 영상으로 올랐습니다. 평년 최저기온을 한참 밑돌았고 눈이나 비가 내린 날만 조금 기온이 올랐을 뿐입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전형적인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불규칙한 날씨는 예년과 다른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 때문입니다. 이달 초부터 오호츠크해 부근에 저기압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한반도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이동을 시작해 아예 북중 경계선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찬바람이 더 세졌고 이번 주 내내 강한 한파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충북 제천과 강원 일부에 한파경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도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오후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6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워진 탓입니다. 8명이 다쳤고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형 탱크 로리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서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수십 대가 눈이 안 오다가 갑자기 온 거라 사고가 많은 거야. 승용차들이 밑에 깔려 있고 대형 사다리차는 갓길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을 피하려고 했는지 산 쪽으로 올라가 있는 차량도 있어요. 어떤 차는 아예 가로질러서 돌아 있는 차량도 있었어요. 사고는 오늘 오후 2시 5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들 8대가 먼저 추돌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은 이를 보고도 길이 미끄러워 미처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추가로 9대씩 2차례 또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견인해 온 건데요. 종이장처럼 구겨진 모습에 사고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미 6cm가 쌓여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1살 A씨가 숨졌고 8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 강남 이비인후과에서 감기 주사를 맞은 환자 41명의 피부가 썩어 들어갔다는 소식 주말에 전해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사약이 유효기한을 닷새 남긴 때까지도 계속 처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통 6개월 남은 약품은 반품 처리됩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부가 검붉게 변했고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상처 깊이는 5cm에 달합니다. 72살 윤모 씨가 서울 강남의 박연아 이비인후과에서 주사를 맞은 건 지난 9월 25일입니다. 주사약은 삼진제약의 항생제였고 유효기간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기한 만료를 닷새 남긴 시점까지 처방이 계속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처방이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유효기한이 6개월 미만 남거나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약제를 반품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병원이 약품을 공급받은 건 지난 5월 12일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4개월가량 남은 때였습니다. 병원은 모두 720개의 약품을 받아 그 사이 143명의 환자에게 420개를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도 병원도 약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굳이 안 해줬어요. 2년 이상 남은 그런 제품을 갖다 주지 유효기한을 얘기해주면 그걸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회사에서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노티스를 못해서 실수를 한 거죠. 병원과 제약사는 부작용 원인이 밝혀지면 필요한 보상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주사를 맞고 피부가 괴사된 환자들은 보건당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남긴 고3 수험생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기 바쁩니다. 게다가 해당 이비인후과 원장이 피해자들을 소개한 강남대학병원의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수능을 2달 앞둔 고3 학생은 의자에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주사를 맞은 피해자 A양은 일주일이 지나자 피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너무 슬프고 울고. 갑작스러운 부작용에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소관이 어딘지를 두고 질본과 보건소 사이 논란만 빚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하는 데니까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하세요. 보건소도 한국의약품 관리하는 데로서 너무 답답하고. 그 사이 환자들은 제각기 병원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해당국이 지도가 돼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들도 대응이 달라지니까 무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감염병에 해당하는 증상이지만 해당 이비인후과 원장은 강남 대형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자신의 남편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10월 말부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질본과 보건소는 한 달 뒤인 11월 27일에야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례가 없어 어디 소관인지 파악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세청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처음으로 포함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6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한 상속세가 무려 450억 원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억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2만 1천여 명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11조 4,600억 원대입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 원을 체납해 개인 가운데 액수가 가장 컸고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세 자녀도 증여세 115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병원 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연대납세 의무가 이제 발생해서 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자녀들은 처음 공개됩니다. 2011년 이후 명단에서 빠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주식 공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360억 원을 내지 않아 다시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연예인으로는 구창모 김혜선 씨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인 중에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건설회사가 526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해외 은닉재산 여부를 살펴보고 출국 금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명단에 오른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지금까지 포함된 대상을 합하면 전체 체납자 수는 5만 명에 이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위장 이혼을 한 배우자 집 금고에 수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놓거나 소파 등받이 속에 수표를 가득 채워놓기도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30억 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집입니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막대 모양 금괴인 골드바가 여러 개 나옵니다. 현금과 골드바를 합치면 9억 원 규모입니다. A씨는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재산을 나눠준 탓에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단속반의 수색 결과 A씨는 이혼한 부인의 집에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부인 명의 집에 재산을 숨겨놓은 겁니다. 또 다른 양도세 체납자 B씨의 집. 소파 등받이를 뜯자 4천만 원 규모의 수표가 나옵니다. B씨는 이 수표와 함께 감춰놨던 귀금속 65점을 압류당했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미술품 60점을 자녀 명의 화랑과 자택 등에 나눠서 숨겨놓은 미술품 중개상도 적발됐습니다. 미납세금 독촉장을 받자 본인 재산을 처분해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산 체납자도 있습니다.
배우자 집 금고에선 현금 다발과 고급 외제 시계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거주지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현장 수색과 재산환수 소송 등을 통해 올 들어 10월까지 1조 5,7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층간 소음만큼이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다툼을 불러오는 게 층간 흡연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 경비원들도 쉽지 않을 거란 반응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흡연하는 것을 이렇게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돼요. 집안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아래층에선 금세 연기를 맡게 됩니다.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같은 공용 공간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피우는 것이지만 이웃들의 고통은 분명합니다.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선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층간흡연 피해가 신고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이 흡연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이 주민들 집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의 집으로 함부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경비원들 입장에선 입주민은 자신들의 고용주이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의 사적인 공간인 그 주택에 들어가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만한 그런 만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중재자 역할을 맡긴 이번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시작한 지 오늘로 딱 5년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국정원 수사를 국정원이 사실상 지휘했다면 이건 사실 좀 넌센스가 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 직원들이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인 김병찬 현 용산경찰서장은 이날부터 서울경찰청을 출입하던 국정원 연락관 안모 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선 사흘을 앞두고 국정원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갑작스런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횟수만 46차례, 누적 통화는 84분에 달합니다. 특히 김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정치 관여 댓글이 확인된다며 검색 키워드를 서너 개로 줄이겠다고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을 사흘 남긴 오늘 김 서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모레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드 문제를 당분간 봉합하기로 한 만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다만 양국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양국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드 갈등으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라서 관계가 좋을 때처럼 공동성명을 내놓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사드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지 않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을 낸다면 양국 간에 다른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인 형식으로 이견을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 굳이 이를 재확인해봐야 양국의 부담만 커진다는 판단입니다. 이른바 사드 봉인을 위해 공동성명을 생략한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이견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한 셈이어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존재가 더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239명 외에 더 많은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이 현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자란 고 하복향 할머니는 15살 때인 1941년 공장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필리핀에선 3년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밝히기 두려워하던 하 할머니는 2001년 한국정신대연구소 고혜정 소장을 만나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돼 세상을 떠나면서 위안부 피해자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사실은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이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포로 신문카드를 확보해 사진과 지문을 확인한 겁니다. 하 할머니가 2001년 남긴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여자가 사진 그 일본 놈들 군인들로 졌다고 해. 내가 일본 놈이 있었는데. 연구팀은 증언만 있던 남태평양 트럭섬 위안부 26명 관련 자료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트럭섬은 일본 해군기지였습니다. 이곳으로 끌려간 위안부들이 돌아올 때 탔던 배 승선 명부, 사진 등을 발굴한 겁니다. 트럭섬 위안부의 증언자였던 고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하복향 할머니처럼 사후 증명된 분들을 피해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의 백일현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선물 시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장 4시간 만에 가격이 20%가 뛰어올라서 거래가 잠시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8년 만에 미국의 제도권 시장에 선을 보인 첫날 모습입니다. 뉴욕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8시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15,460달러에서 첫 거래가 성사된 뒤 2시간 만에 10% 올라 2분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4시간여 뒤엔 20%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5분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 겁니다. 이후 15,420과 18,85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6시 현재 17,790달러입니다. 일각에선 2009년 출범한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가 버블을 제거해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헤지펀드는 하락 배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를 가진 이른바 고래가 담합하면 40% 급락도 순식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다 보니 해커들의 공격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애슐리 샌 등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그룹을 추적한 결과 유럽과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발언이 테러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유대교 회당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시작됐고 유대인을 쏘겠다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입니다. 예루살렘 도심 버스터미널 입구 금속 탐지기 앞입니다. 한 남성이 옷을 벗는가 싶더니 갑자기 흉기로 이스라엘 보안 요원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체포된 24살 팔레스타인 남성은 소셜미디어에 알라를 위해서란 글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수도 발언 이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흉기 공격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앞서 서안에선 버스로 총격이 가해지고 차에 탄 10대 여성에게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에선 복면을 한 청년 20여 명이 유대교 회당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어린이들이 지하실로 대피했습니다. 유럽 일부 시위 현장에선 유대인을 죽이거나 쏘라는 외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며 강경론을 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3명의 청년들이 주저없이 불길로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몸을 피했지만 할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청년 3명이 불이 난 집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근 식당에서 밥 먹던 중에 불이 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할아버지 한 분께서 아직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안에 계시던 할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할머니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휠체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휠체어를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불로 88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낸 용기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 개막식 딱 60일 남았습니다. 논란이던 비싼 숙박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 개막식 날 날씨에 대비하는 문제도 있고 현지 교통수단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올림픽 준비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장까지 직선으로 새로 깔린 도로는 보도블럭 작업만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대회 성공을 좌우할 날씨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현장 곳곳에선 대비가 한창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이곳 올림픽 플라자 인근은 언제나 이렇게 강풍이 부는 데다가 건물에 지붕이 없어 상당히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8시에는 이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후 철거할 예정이라 지붕 공사를 하지 않은 건데 개막식엔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황태덕장이 있던 개막식장은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달 초에 열린 드림 콘서트에선 저체온증 환자가 6명이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북서쪽 방향으로 방풍막을 설치해 체감 온도를 5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알파인 스키장이 위치한 정선은 반대로 따뜻한 날씨에 눈이 녹을까 걱정입니다. 작업 차량은 수북이 쌓인 인공눈을 둥글게 말아 운반하고 차량 뒤쪽의 장비는 이를 다져줍니다.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까지 눈이 녹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까지 눈을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1.2m 정도 쌓은 뒤에 차로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4km 길이의 알파인 스키장엔 작업 차량 여러 대가 밤낮 없이 작업합니다. 야간에 제설이 더 잘 되고요. 온도가 좋기 때문에 쌓인 눈도 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물가 잡기도 비상입니다. 치솟던 숙박요금은 지자체까지 나서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올림픽 기간 외국 선수와 외신이 사용하는 시설비가 비싸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기장과 프레스센터 등 주차장의 올림픽 기간 주차권 가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외신들의 항의에 인터넷 사용료를 30% 내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등 일부 선수단의 참가가 불확실해지면서 현지 분위기도 썰렁합니다. 거리에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왔다 그래서 저 슈퍼 이런 데 들렸다 가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식사가 막. 미리 찾은 외국인들은 식사와 교통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Pizza. Pizza, yeah. It's the same everywhere. Figuring out the bus schedules. The taxi wouldn't understand where everything is in Google Maps, but would in Kakao Maps. 22일 KTX 경강선 개통을 앞두고 이곳 평창역도 마지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개통이 되고 나면 서울역부터 이곳까지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인근에 숙소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림픽 기간 동안 KTX 좌석 예매가 불가능해 수도권에서 당일 여정을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에서 주요 행사 수단까지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평창 전체엔 택시가 122대,
조직위가 있는 대관령 횡계엔 택시가 25대뿐입니다. 택시가 이제 워낙 적으니까 대수가 교육은 잘해 한번 하다가 말고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참가국 상황과 날씨, 교통 등 변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 지난 6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남은 2달간의 막바지 점검이 중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1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죠.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 2입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방산 비리가 참 심각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 하도 많아가지고서 뭐 어떤 하도 대표적인 사례가 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95만 원에 구매한 10,000원짜리 USB,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그 밖에도 금품 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된 군을 대표했던 얼굴들.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 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장면 3입니다. 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총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 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 90년대 율곡 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에 9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 비리 사건에 대해서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오늘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의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 장면 1, 2, 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다스 실소유 논란. 다스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취재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탐사 취재진이 이 내용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에게 결정적이었던 순간에 등장을 해서 적극 개입하거나 혹은 동원됐던 그런 정황들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선거운동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종로 지역구 총선에 나섰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다스 직원이 그 선거운동에 동원이 돼서 일을 했다. 이건 사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어떻게 해명이 됐습니까? 예, 당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수많은 선거 운동원 중에서 한 명이 다스 직원이었다. 이제 그것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요. 예. 그 정도는 형이 동생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예. 한 명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다른 증언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복수의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이 일치를 했습니다. 예.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은 한 명이 아니라 10여 명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예. 다스 한 부서당 한두 명꼴로 차출이 돼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차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급여 역시 다스에서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거운동의 급여를 캠프에서 주지 않고? 예. 예. 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아예 다스에서 경비를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당시 두 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어찌 보면 사활 건 그런 선거들이었으니까요. 예, 이 두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선거였는데요. 예. 예, 정치 1번지인 이제 종로 선거의 경우에는 기업인 이미지가 강했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거듭났었던 계기였고요. 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이제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순간에 다스가 힘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다스에게도 뭐랄까 이 전 대통령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예. 다스 임원 회의를 이 전 대통령이 주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당시 2000년 당시에 다스의 핵심 협력사 중에 하나였던 세광공업이 폐쇄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상은 회장의 3층 집무실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서 직접 관련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형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시 다스 직원들은 이 전 대통령을 회장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 한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왕회장 원작법은 했지. MD가 이 회사 실질적인 주인이니까. 예. 자, 다스의 전 관계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신원을 밝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왕 회장 그리고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증언만 놓고 따로 보자면 다스는 대체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보다 뭐랄까 확실한 증거가 여태까지 나온 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증언을 토대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 다만 그 증언이 상식적으로 힘을 갖는 이유는 다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있는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왕 회장이라고 불렀고 근데 세광공업이라는 협력업체가 어떤 회사이길래 폐쇄까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얘기를 합니까? 네, 세광공업이라는 회사는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도 이 회사의 간부로 있었고요. 저희가 보도를 했던 120억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모 씨 역시 이곳의 간부였습니다. 예. 물론 비자금을 관리했던 시기는 업체가 폐쇄된 이후긴 했습니다만 예.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의 시트 레일을 만들어서 다스에 납품을 하던 업체였는데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스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증언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이제 민주노총이 생기게 되자 다스 경영진들의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때 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직접 찾은 때가 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스 공장 부지를 다질 때였습니다. 김성우 당시 다스 대표와 함께 직접 부지를 둘러보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내렸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부지 내에 있는 묘지들을 매입해서 공장 건립 속도를 늘려라, 빠르게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의 성취를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의 주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이 납니다. 불과 3년 전에 국회는 이걸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대로 문제가 없는지 해외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특권 내려놓기 핵심 가운데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안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포 동의도 인사 문제고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이 돼 왔습니다. 문제는 부결이 될 때마다 익명성에 숨어서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국회 스스로 이걸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네, 그 약속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언제부터 무기명 투표였던 겁니까? 1948년에 국회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52년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6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이 생겼는지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인 외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하자라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악용된 사례가 많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헌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어땠는지 집계해봤습니다. 네. 총 56건이 제출이 됐는데요. 가결은 12건, 부결은 13건이었습니다. 자동 폐기가 24건이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철회 등 기타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숫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결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폐기시키는 방탄국회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자동 폐기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표결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스스로 약속했던 무기명 투표 폐지는 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무기명 투표를 없애자는 법안은 19대에서 3건 발의가 됐습니다. 네. 특히 2014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저희가 당시 속기록을 모두 살펴봤는데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대표자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탄핵 때도 그랬고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폐지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 제도가 잘만 활용이 된다면 인정, 외압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명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불체포 특권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 독일 등은 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가가 우리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탄 조영술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이 오늘 원래 검찰에 소환이 통보됐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의원 측에서는 오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금일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서 이 시술을 받느라 출석을 못했고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음 주 일주일의 말미를 줘서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 했는데 검찰은 이를 받지 않았고 내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예. 조영술이라 하면 예. 저 채널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리 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혈관에 색소를 투입해서 예, 혈관 상태를 체크하는 시술입니다. 예. 그게 일주일이나 걸립니까?
예, 이 의원이 오늘 받은 시술은 관상동맥 조영술로, 관상동맥은 심장 혈관에 있는 동맥인데요. 예. 일반 조영술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살펴보니까 취재 들어갔군요. 예, 예. 시술에는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전날이나 시술 당일 오전에 입원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술 후에는 8시간 동안 다리를 쭉 펴고 누워있으면 된다고 하고 예. 다른 대형 병원의 경우 2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이 안정 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우현 의원의 경우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내일 오전은 힘들더라도 예.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는 충분히 출석이 가능한 상태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 의원 예. 의원 측과 의원실에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는데 접촉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발송이 됐는데 이우현 의원도 계속 그 불응을 하게 되면 또 같은 절차를 거칠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하필 검찰이 소환 통보한 오늘 시술을 받는 것도 의문이지만 보면 하루 이틀이면 될 시술 후를 일주일이나 말미를 달라고 한 것도 의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최경환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가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되는지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를 같은 친박인 이우현 의원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검찰 출석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의원 본인도 5년 전에 당시에 무죄로는 확정이 됐지만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환을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때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해야 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또 본인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뒤거나 하여간 난 나간다고 하진 않았냐. 예. 이런 얘기를 일단 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진정한 지지자 물음표입니다. 예.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목포에서 계란 세례를 맞았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해프닝으로 당황하셨을 박지원 전 대표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최소한 진정으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예. 예. 진정으로 지지한다면 이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박지원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은 60대의 박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광주 안철수 팬클럽 연대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가 호남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가서 만났다고 하고요. 예. 실제 박모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어제 이제 폐쇄가 됐는데 거기에는 원래는 이런 사진도 안철수 대표랑 같이 찍어서 올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팬클럽 회장이 본인과의 갈등 상대방인 박지원 의원에게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됐고 예. 이 때문에 오늘 진정한 지지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본인과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원래는 안철수 대표가 계란 세례를 받을까 봐 박지원 의원 쪽에서 걱정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 그래서 호남행을 만류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앞서도 출연했지만 박지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되면서 예. 안 대표가 상당히 수세 국면이었는데 만일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호남 중진들과 같은 뜻인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계란을 맞게 되면 예. 통합 반대파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데 예. 이 때문에 호남 중진들이 전날과 오늘 전남 지역 당원들에게 절대 물리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주변에 지금 영상을 보면 상당히 삼엄한 경호 또는 경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면 전환이 일어날까 봐 절대 안 대표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그런데 정작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고 박지원 의원은 그 뒤에 차라리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서 계란을 던진 것을 해프닝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예. 일부 당원들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계란이 지금 당 모습 같아서 참담한데 해프닝이라니 또 박 전 대표가 가까운 거리에서 맞았기 때문에 꽤 아팠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멈추지 않는 증언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 도우미. 예. 지금 그래픽에는 사복을 입고 나온 것으로 돼 있지만 수의를 입은 모습이 영상이 없어서 그랬고요. 예. 수의를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를 아는가라고 물으니 당시 EBS 사장이 이모, 즉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또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국정농단 의혹이 한참 많이 불거진 뒤에도 삼성으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한 정황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최 씨가 삼성에 2017년 동계스포츠센터 예산안을 보내라고 했다. 이런 표현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도 아무튼 증언은 멈추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예, 원래 증언을 도우미로 불릴 정도로 증언을 많이 했을 때 법정 구속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오늘 계속 증언은 계속됐고요. 대신 오늘 본인이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울먹거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 더 춥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스 문제를 취재한 탐사팀 기자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aby, it's cold outside. I've got to go away. Baby, it's cold outside. This evening has been so very nice. I'll hold your hands, they're just like my mother ice. Will start to beautiful, worry. What's your my hurry? Father will be pacing the floor. Listen to the fireplace. So really, I'd better beautiful, hurry. Please don't. But hurry. Maybe.